소설 속의 사랑. 고매한 살인자와 성스러운 매춘부의 결합.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죄와 벌은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전체 6부와 에필로그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후 왜 그런 범죄를 감행했는지 밝히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작품에서는 라스콜리코프는 범죄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회피와 합리화를 거듭하며 끝까지 범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매한 살인자인 라스콜리코프는 성스러운 매춘부 소녀를 만나면서 고해 성사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이론이 아닌 삶을 가져다 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까지 그는 성경을 펼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나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죄와 벌이 한 청춘이 겪는 환멸과 좌절의 기록이라면 라스콜리코프와 소녀에게는 환멸과 좌절을 넘어선 삶이 남아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에 이은 8년간의 유형 생활 후 두 번째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전작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싹튼 새로운 인물 유형과 소설 기법은 이 소설에서 만개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작가 스스로 죄와 벌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밝혔듯이 죄와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갈등하고 교차합니다. 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 본인가로서의 의견이며 제임스 조이스, 해밍웨이, 고리키, 버지니아 울프, 토마스 만, 헨리 밀러, 로렌스와 같은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 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런 의도를 뛰어넘어 태색적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의 원망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했습니다.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와 더불어 러시아 3대 문호의 한 사람으로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라는 성은 나라의 공을 세워 영지와 더불어 수여받은 러시아의 귀족의 성이었으나 출생했을 당시에는 형편없이 몰락되어 오히려 잡계급의 처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849년 27세의 비평계의 권위자인 벨린스키를 경탄시킨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해 일약 러시아 문단의 총화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페트라 셰프스키 모임에서 고골에게 보내는 벨린스키의 편지를 낭독했다는 죄명으로 28세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황제의 특사로 겨우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에서의 4년간 노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지 7년 만에 죄와 벌을 발표해 명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극우 보수주의자인 슬라브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안나 그리고예브나와 재혼하여 독일, 이탈리아 등의 객지에서 이 성실한 위안자의 따뜻한 사랑 속에 행복한 생활을 보내면서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합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어느 무더운 날 저녁,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백해무익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훌륭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는 고리 대금업과 전당포를 하는 이바노브나라는 노파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대학 교수의 미망인으로 백치인 누이 동생 리자베타를 부리면서 욕심사납게 돈을 긁어 모으는 노파였습니다. 그는 신념의 실현을 위해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에 돈을 빼앗아 학자금을 쓰고자 하는데 누이 동생 두냐가 자기의 학비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내에게 몸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혼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지위를 얻는다면 나는 어머니나 누이를 위하여 내 일생을 바쳐도 좋다. 그러나 대학 졸업이란 꿈 같은 일이다. 노파의 전당포를 미리 살펴본 그는 어느 선술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주정뱅이인 하급 공무원 말메라도프가 머리칼을 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로부터 가난 때문에 몸을 팔게 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어 그는 노파와 그 선량한 여동생까지 살해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기는커녕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어도
그 돈을 쓰지 않은 것처럼 어딘가에 버리고 양심의 가책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말메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와 사귀게 됩니다. 정신착란증인 계모와 동생들을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이 아가씨한테서 살인범 라스콜리니코프는 구원을 갈망하는데 간접적인 고백을 한 뒤 몸을 굽혀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고백을 들은 소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소녀의 말대로 광장에 꿇어앉아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흙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어리석음에 패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르피리 판사는 사건을 사상적 범죄로 보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논쟁을 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는 중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수를 한 점과 그의 인격과 과거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증언으로 8년이라는 가벼운 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가 형벌을 위해 시베리아로 가자 소녀도 동생들의 뒤처리를 끝낸 후 뒤를 따르고 동생 두냐는 그의 친구 라즈미힌과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죄수들 사이에서 소녀는 천사로 통했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에는 소녀가 찾아오는 것을 꺼렸지만 나중에는 소녀가 안 오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여러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감옥 안에서 신앙 깊은 소녀의 따뜻한 사랑에 쌓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허무주의적인 초인 사상을 버리고 신의 품에 안기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입법자나 개혁자라고 하는 라이칼카스, 솔론, 마호메트, 나폴레옹 등 비범한 사람도 사실은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도살자이다. 그러나 그들의 처사를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웅이니 위인이니 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선악을 초월한 어떤 특수지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 내가 꼭 그런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무엇이 그리 소중히 모셔둘 물건이냐? 무슨 큰 보배도 아니고. 소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가더니 8시가 넘어 돌아와 어미 곁 책상 위에 일루불자리 은화 30개를 올려놓지 않겠어? 그리고 말 한마디 않고 목도리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벽 쪽을 향해 몸을 돌려 침대에 쓰러져 버리지 않겠어. 하숙집에 돌아온 라스콜리니프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완전히 실신 상태에 빠져 열에 뜬 하룻밤을 지냈다. 모든 것이 이미 경찰에 알려져 버린 것 같은 무서운 망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완전히 창난 상태에 빠져 나흘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저 추잡하고 해로운 일을 가난한 자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전당포 노파를 죽였으니 40가지 죄악은 용서받을 텐데 그것이 죄라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를 씻을 생각도 없어. 모든 사람이 피를 흘렸다. 피는 강물처럼 땅 위를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나 흐른다. 술처럼 흐르는 거야. 사람들은 피를 흘려 영예의 관을 쓰고 인류의 선각자라고 불리는 거야.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 대신에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야. 잘못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더러운 짓에 불과한 거야.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는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생겨나야 했다. 그 더럽고 백해무익한 일을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돈놀이하는 노파를 죽여버린 일은 40가지나 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 가난뱅이의 피나 빨아먹는 그따위 할멈을 죽였다는 게 죄란 말이냐?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속죄하려는 생각은 없어. 나만 해도 여러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려 했던 거야. 수백 수천의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우열한 행위로서 다만 자신의 독립을 획득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자금을 얻기 위한 처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 했을 뿐이야. 아무튼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상은 넓지만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뇌거리로 가서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맞추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는 살인자 올시다 하고 외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거예요.
양심이 있는 자는 자신의 오리를 의식한다면 괴로워하겠죠. 이게 그에겐 벌입니다. 징역과는 별개로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고매한 살인자와 성스러운 매춘부의 결합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실현된다. 죄와 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와 다양한 패러디물이 만들어졌는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죄와 벌은 감독이 조세프 본 스텐버그였으며 피터 로어, 에드워드 아놀드, 탈라 비렐, 마리안 마시 등이 출연했습니다. 1970년에 만들어진 죄와 벌은 감독이 레프 쿨리자노프였으며 게오르기 타라토르킨, 이노켄티 스모쿠투노스키, 타티아나 베도바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TV 미니 시리즈 죄와 벌이 만들어졌는데 블라디미르 코셰보이, 안드레이 파닌, 알렉산드르 발루예프 등이 출연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고매한 살인자와 성스러운 매춘부의 결합,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